만약에 이대로 됐으면 잘하면 우리가 유튜브 1등 먹을 수도 있겠어. 웬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 거기 안 들어간 거를 좀 부끄러운 줄 알아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부끄러워 이게? 이게 미치광이의 어떤 자작 소설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행된 게 많잖아요. 이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지 않고 성공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란을 저지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끔찍한 거죠. 말씀드리기가 참 뭐 하지만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신당도 마찬가지고 유력한 당내에서 영향력 가지던 분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 다 제명하고 뭐 징계하고 그렇게 합니까?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 한 분 들어가 계신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 그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내인만 그런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불편합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당은 조국신당은 내란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이 정도 저희의 어떤 집권을 종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란 세력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판은 이길 수 없다. 대선에서 이겨서 윤석열을 사면하자. 이게 그 사람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심판을 지켜보는 지지층.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로만 여의도 2월 14일 금요일 발렌타인데이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근데 어제 헌재에서 변론길이 한 번 더 또 추가가 되는 바람에 원래 8차로 끝나나 했더니 9차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소식 등등해서 헌재 관련 소식 오늘 좀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김용민 의원도 출연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마 잡혀갈 뻔한 사람인데 어떤 얘기 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보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카디건은 할머님 거를 아무래도 좀 갖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신상 같은데. 신상입니다. 예전에 봄 신상. 어머님들 진짜 무례합니다. 너무 무례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캐시미어인데요. 울입니다. 우리예요? 울입니다. 제가 대신 사와드릴게요. 네. 이거 따뜻한 그 할머님 품이. 뭐라고요? 할머님 생각이 좀 났다 이거. 여튼 부적절한 용어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제 헌재 얘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결론은 한 번 더 일단 날짜는 잡아줬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18일에 9차 변론 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핵심 증인은 다 이제 우리가 불러다가 다 따져봤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어제 이제 대놓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불공정 편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고 볼 수 없다. 세게 부딪히던데. 세게 나왔죠. 네. 어떻게 세게 나왔는지는 잠깐 볼게요. 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대한 결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은 뭐 변호인단이 뭐 일괄 사퇴를 한다는 건가 그때도 막 안 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추측은 가능한데 어차피 다 사퇴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은 그대로 사실 굴러는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뭘까? 혹시 하야? 라고 그 정도는 돼야 중대 결심 아니에요? 자진 사퇴. 네. 근데 뭐 하여튼 가능성은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9차 변론기를 잡아줬고 이날은 증인 신문은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좀 정리해 갖고 와서 증거 목록 좀 정리하고 양쪽의 입장을 한 2시간씩 듣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그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랑 이제 홍장원 차장 한 번 더 부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는 오늘 그냥 헌재에서 별도의 평의로 한번 또 따져보겠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결론 내려줄 것 같습니다. 네.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니면 사실상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 상황 보면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어제 헌재 재판에 저희가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따져 볼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좀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재판에서는 재판관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한데 좀 설전이 오가는 장면들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잠깐 하나 볼게요.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 정인신문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김계리 변호사. 킬포는 이거잖아요. 그만해. 김계리 변호사.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말 안 들으면 그러지 않아요. 아 어깨를 이렇게 때렸을 거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너 그 얘기인데. 왜 때려? 어깨를 툭툭. 진격의 김계리 변호사 헌재 재판관들에게 규정의 근거가 뭔지 법적 근거를 들으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 근거를 또 잘 들어줬네요.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다. 그러니까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태현 국정원장 증인신문을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4개가 있더라. 이거 원본도 아니고 4개의 메모가 산재되는 이거 신빙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한 방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제가 직접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규정상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헌재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대리인단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이 난 사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김계리 변호사가 그 규정의 근거가 뭔데요? 법적 근거가 뭔데요?라고 헌법재판에게 법적 근거를 물은 거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리죠. 알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저는 법정을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보통 뭐 피해자 내지는 아니면 피청구인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를 더 하려고 하면 변호인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제지하고 이런 게 좀 조금 더 저한테는 일반적이고 보통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 말리고 변호인들이 막 들이받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측 혹은 뭐 변호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예측한 대로 너무 안 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이 불리한 상황들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메시지를 좀 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내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뭐 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 증인들 부른 증인들도 꼭 윤 대통령 쪽 생각과 같은 방향의 증언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재판부도 썩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그 사안이 부각이 돼서 변호인 측에서도 평정심을 가끔 잃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우리 서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계리 변호사가 저번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증인을 피의자 신문하듯이 막 압박한 모습들도 태도 지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재판부에 법적 근거를 대세요. 재판관한테. 그거는 상대 청구인 쪽한테 설정을 하는 거야. 재판관이 이제 말리는데 이게 재판관한테 화살을 돌려서 뭐 무슨 근거로 우리 대통령님 말 못하게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재판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김계리 변호사 앞에 호를 붙여줬어요. 호? 폭탄 김계리. 거의 뭐 폭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재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제지하는 것은 본인도 검찰 생활 오래 했고 재판에 참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도움이 안 된다. 자제해라 이건데 김계리 변호사 뭐 지금 뭐 본인의 성격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답답하겠죠. 잘 안 풀리니까. 그래도 재판관한테 하는 건 그렇고 재판부도 이거를 처음 제재한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했는데 청구인 측에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질의를 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불공정의 소지가 있다. 평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평의를 했던 재판관 만장일치로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의견을 필요하게끔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한지 내가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도 또 한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폭발한 거죠.
네. 그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본인이 지휘했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되니까 여튼 현직 대통령 아직은이니까 그런 증인에 대한 제대로 된 증언을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그렇죠. 판단을 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이게 그 김계리 변호사 개인의 성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을 것을 모르는 무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변호인단의 전반적인 재판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역할 분담일 수 있다. 의도된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편향적인 재판관들이 많다. 이거는 뭐냐면 결론이 나왔을 때 불복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등 지도부 인사들 다 헌재를 공격하고 있죠. 네. 정광훈을 포함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끊임없이 밑자락을 깔아두고 그 위에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결론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변호사들 정도 되면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메모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이건 정말 사소한 거고 호고령 있죠. 비상계엄 선포했죠. 국회 선관위 계엄군 투입했죠. 체포조들 있었죠. 이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걸 다 뒤집고 기각된다?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노리는 건 뭐냐.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 지지자들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네. 묶어두게 하는 거죠. 묶어둬서 뭐 할 거냐? 탄핵 이후에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운이 좋으면 이기고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기면 그때는 윤석열을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세력 요걸 이제 계산하고 예. 이런 행동들을 재판은 한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 네. 대선에서 이겨서 윤석열을 사면하자. 이게 그 사람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심판을 지켜보는 지지층에게 그런 모습들을 어필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좀 논란이 좀 됐던 건데 네. 국정원장이랑 영부인이 문자를 한 내용이 이제 어제 드러난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거냐면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의 증인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홍장원을 자르려고 했던 게 다 배경에 있는데 홍장원이 야당 국정원 출신의 야당 의원한테 수차례 인사청탁도 했고 야당 의원이랑 뭐 연락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이 사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해임하려고 한 거야 이런 설명을 쭉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 야당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삼았던 거였는데 이제 그러자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기록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영부인과 김건희 여사와 계엄 바로 전날 지난해 12월 2일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들어볼게요.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2일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2차례 문자 연락이 왔고 이제 조태용 원장이 답장을 한 건 그 다음 날 계엄 날 12월 3일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네.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소통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내용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시점이 또 계엄 전날이다 보니 내가 계엄하려는 거 와이프는 몰라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이
진짜일까? 이제 이런 좀 의구심도 제기가 되는 문자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문자의 내용은 모릅니다. 네. 예,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예. 근데 이거는 저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지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예. 저건 형사재판에서 이제 그게 뭐 범죄가 있으면 가르겠지만 헌법재판에서는 그게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아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장르만 여의도면 핸드폰 가져가겠지만 거기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바로 까죠. 헌재에서는 예. 안 되는군요. 김계리 변호사 공개라고 해야죠. 아.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가 네. 12월 2일 날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네. 그 다음 날 답을 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뭔가를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시간상. 아.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사였으면 바로바로 답을 했겠죠. 예. 뭐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가 뭐 이런 예, 추측입니다. 이제 시간상 그래도 대통령 영부인이 예. 뭔가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대통령에 준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게 대우해줘야죠. V2인데 그러면 이렇게 바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건 그 알아봐야 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파악해야 될 질문을 던졌다고 추측이 가능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약간 문제를 좀 삼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다음 날 알아보고 문자했다면 그렇죠. 일단 알아보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바로 그게 뭐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무리예요. 그러면은 아니죠. 왜냐면 4대1 4대1 이라더라도 이건 폭탄이네. 뭐 저기 조태영 국정원장이 한동훈 대표도 아니고 네. 익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 고민했던 거지. 보낸 시간이 좀 늦진 않았을까요? 밤늦게. 그러니까 보면 네. 이게 이제 이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도 예. 아주 이게 답하기가 애매한 질문일 수 있어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고민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뭐 계엄 문제일 수도 있고 뭐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의 배우자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믿는다 취소하면 전제하에 이게 옆에서 보니까 뭔가 이 옆에 있는 이 양반이 이분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아. 낌새를 알아챈 거죠. 아. 혹시 이걸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장한테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비상계엄이라면 국정원장이 네 알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반박할게요. 그 전제를 받아들이니까 예. 뒤에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전제를 의심을 해보세요. 저는 윤석열 쪽이 끊임없이 김건희 씨와 내란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비화폰을 줬습니까? 김건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윤석열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공직자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김건희한테 비화폰이 있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면서 경호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번호를 공개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으로부터 뭐가 오면 잘 받으세요 하면서 미리 김건희까지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김건희 씨도 이 내란 사태 전반에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내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문자를 보낸 시각이 안 나왔어요. 예. 어제 2일 두 차례만 나오고 네. 그래서 추정해 보면 너무 늦은 시각의 문자여서 조태용이 못 봤다. 이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저는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답을 했다가 여기에 답을 했다가는 이 내란 사태에 내가 깊이 연루가 돼 있다는 증거로 남을 수 있겠구나. 조태용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고민이 길어졌다. 근데 예. 나는 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를 갖다 넣는 거는 넣으면 재미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대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나중에 간혹선 지금 아니 그 나는 계엄에 관여했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문자가 왜냐면 12월 1일 명태균 씨 황금폰을 변호인 측이 민주당이 넘기겠다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황금폰 자체가 김건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지 예. 계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폰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불안해 죽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정원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그걸 왜 들어요. 국정원장에게 부탁해요? 그것도 최고의 그거 아니에요? 정보기관의 수장이니까 그게 불법이지. 예, 그렇게 하는 예, 것은. 예. 근데 이제 오지랖이 워낙 넓으시니까 그냥 아니 거기에도 반론을 펼치면 용사는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료? 창원지검에서 아. 수사를 한 수사 보고서에 보면 이미 다 등장을 해요. 김건희가 어느 정도 공천에 깊이 개입을 했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네. 용사는 창원지검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검찰이 있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 용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굳이 국정원에 국정원 굳이 동원할 필요 없다. 예, 물어볼 필요가 제가 없어요. 굳이 여기서 반박을 하면 또 반박을 해. 황금폰은 10월 2일 날 최초로 변호인이 공개를 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 황금폰이 지금 네. 포렌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보고서는 간 건 맞으나 네. 황금폰에 내 있는 직접적 증거는 10월 2일 날이 말하자면 시점이었다라고 예. 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좀 그런 작업을 했을 건데 서로 반박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사 보고서도 나오고 뭐 국정원도 나오고 하는데 명태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알려줬다. 내 핸드폰에 그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다고 이미 여사 측에 알렸다라고 어저께 남상건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런 것이죠. 내 황금폰에 그 육성 파일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공천 잘 될 거니까 하여튼 취임식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사한테도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런 거를 알고 여사가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게 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명태균 씨 측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자, 명태균 씨 특히 이제 그 황금폰에 뭐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 그다음에 녹취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네, 더하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핸드폰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 뭐 번호만 뭐 140개가 넘는다. 뭐 네. 가히 뭐 명태균 사단이고 다들 자유롭지 않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주제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명태균 특검이랑 이제 넘어가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이 내일은 걸고 특검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고받았던 인사들이 나를 손절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반감인 것 같은데 네. 어제 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보수를 괴멸하자는 특검 아니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절대 못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측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한번 긁었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네. 그 예전에 개사과 기억나세요? 아, 네, 개사과 소리. 논란 있었잖아요. 그 여사가 이거를 좀 연출해서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좀 굉장히 큰 네네네.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두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여사한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자제하시라 이렇게 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사가 굉장히 경로하여 예. 권성동 대표의 그 부인도 여사랑 좀 교류가 있었나 봐요. 네. 그 부인의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크로비스타는 이제 윤 대통령 예. 자택이고 네. 거기에 출입 금지를 내렸다라는 내용을 명태균 씨가 변호사한테 이제 해준 거죠. 이제 권성동이 내 특검 반대하는데 야 이런 얘기도 좀 가서 풀어. 막 이런 정황이 아니었을까. 네. 전 이거 보면서 예. 참 황당했는데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자수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나? 명태균 특검법 하면 이거는 보수의 괴멸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스스로 연루된 자들이 많고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해질 거다. 우리 당이 무척 곤혹스러워진다라고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보수개멸 특검법이라고 한다면 뭐 예. 명태균 핸드폰에 있는 그 수많은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힘의 수많은 의원들이 다 걸려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뜻이 결국은. 아니라, 예. 그 뜻이 아니라 이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이제 네. 특검이 그 수사를 성립이 시작하면 되면 네.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하고 이게 시기가 같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 3주 정도 대선 후보 경선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유력 주자들이 나와서 후보 되려고 하는 와중에 뭐 수사 중간 뭐 결과 발표 같은 게 발표 나오고 나오고 하면. 또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언론이 쓰고 그럼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예. 후보들이 입는 데미지가 클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저희가
대선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의원들 많이 걸려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뭐 의원이요? 의원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유력 대선 주자를 주자. 타겟으로 해서 예, 민주당이 예. 이 타이밍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예. 대선 끝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 아직 수사 결과도 정확히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1차만 나왔고. 그러니까 원래 특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하도 특검하고 탄핵하고 하니까 이게 막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게 갖춰줘야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만 하면 의혹이다 그런 상대방에서 무조건 특검하자. 이러면 특검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혼란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보면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일관된 답입니다. 정치 공세. 근데 특검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할 때 특검을 하자고 여야간 합의해서 상설 특검도 만들고 특검법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상 본인들의 몇몇 대선 주자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꺼릴 수 있으나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특검법이에요. 명태균 씨가 누구 힘으로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한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을 보호하고 김건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무슨 보수 괴멸? 윤석열 부부가 저기 법적 처벌을 받으면 괴멸됩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명태균 특검법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너무 뭉개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가리는 게 맞다. 아니 그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딱 이제 그 시기인데 대선 시기에 지금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예를 들면 유력 주자인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 시장 등등이 계속해서 그 특검과 관련해 혹은 명태균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또 특검 수사에서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대선 과정 자체에 뭔가 심각한 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아니 이거 이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영리하다면 찔리는 게 없다면 특검을 빨리 해서 터는 게 나아요. 이 특검을 막은다 해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그 발목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둘씩 아이러니한 건 검찰이- 오세훈 시장은 빨리 해달라고. 아니까 오세훈 시장 빨리 해달라고 예, 그러고 예. 홍준표 시장은 뭐 좀 반대하지만 네. 특검 빨리 털고 가는 게 본인들도 도움이 오히려 되는데 낫다? 제가 국민의힘 전체를 보면 네. 이 대상들은 너무 오래된 분들이에요. 당내에서 이제 교체가 필요한 분들 이번 기회에 털고 가서 명태균 덕에. 새로운 이런 환골탈태 국민의힘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명골 탈퇴해라. 그럼.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저희도 이제 뭐 평론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지도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쨌든 일단 민주당 주도로 야 6당 주도로 통과를 시켜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써요. 재의결을 해요. 그때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주자가 많은 만큼 대선 경선 당내 경선이 이렇게 웃으세요. 치열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주자들 중에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자들이 있으니 그 주자들을 따르는 의원들은 이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름을 까고 얘기하세요. 한동훈, 어렵게. 김문수도 관련이 없다. 자유롭다. 예. 당을 망쳐놓고 후보에서 뭐 합니까? 아, 예. 답이 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당 이제 막상 그 경선 이런 거 하게 되면 저러다 정말 당 망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경쟁이 격화되잖아요. 아, 지난번 전당대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과연 당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내가 설령 경선에서 지더라도 그래 당 생각해서 참아야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는 건 제 그냥 느낌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사세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거죠. 네. 예. 무슨 대답을 원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거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네. 뭐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국민의힘의 지금 현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 대선을 치르려면 당명도 바꿔야 되고 당 색깔도 바꿔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차피 이것도 당명과 이런 거를 새롭게 혁신하고 모습에서 이 당내에 있는 오래된 구류들,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다선 의원들 중에 몇몇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 눈에 띄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시원하게 한번 가는 게 받아도 낫겠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네. 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일이니까 잘 판단하시죠. 근데 국민의힘은 어제 그 윤석열 제명 없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윤석열과 거리두기, 절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두 대화를 하는 게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을 전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잖아요. 탄핵 반대, 탄핵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기각이 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대선을 뛸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논의를 하면 이 추경은 이재명 대선용 꽃길 추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탄핵 반대지만 속으로는 대선을 준비하는 네. 대선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윤리위에서는 그런 결정을 어제 했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하지만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신당도 마찬가지고 유력한 당내에서 영향력 가지던 분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 다 제명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합니까?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 한 분 들어가 계신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사법 판단이 이미 내려졌어요. 거기는. 네. 그리고 제 앞에 계신 민주당 분 그쪽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는 규정도 바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유죄 나오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격은 하실 수 있는데 네. 본인들 얘기도 좀 하시고 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제가 제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 그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내인만 그런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불편합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있어요. 유죄 확정되면 제명이에요? 확정되면은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겠네요, 왜냐면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예전에 그 정치인들도요 예. 자동 탈당이 됩니다. 유죄 확정되면 유죄 확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건 아닌데 죄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인데 거기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내란죄 확정되면 자동 탈당이 될 거예요. 결론 나면 얘기하시죠. 근데 중요한 예. 건 네. 그래도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내란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이 정도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네. 핵심은 아니니까 할 말 넘어가죠. 한. 네. 헌재 재판 얘기를 좀 이어가면 네. 어저께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불러냈던 증인이 있었죠. 누구죠? 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직속 부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진술을 다 해놓고 사실 헌재에 나와서는 말을 좀 바꿨다, 아꼈다, 돼야 될 거야. 나는 직접 지시받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바뀌었잖아요. 이 조성현 단장이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 지시를 받은 사람인 거죠. 부대원들을 직접 국회에 투입했던 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자기의 기억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인 한 명씩 4인 1조로 들어가라는 말 들은 적이 있냐? 그런 말은 들은 적 없고요. 체포하라라는 단어로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명확히 들었던 것은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제가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제가 저도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할 건데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한다. 얘기를 하고요. 네.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평소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그 부대원들이 공포탄을 휴대하지 않는데 공포탄도 가지고 들어가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지시를 받을 당시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지시가 왜 내려왔지라고 굉장히 의아했다 이런 증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요 증언은 어쨌든 그 12.3 계엄이
불법적으로 행해졌음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되겠군요. 네, 일단 뭐 또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은 뭐 본인의 유리함을 위해서 뭐 어떤 뭐 거짓을 말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 신빙성이 높은 증인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이렇게 대답이 이어지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계속 이거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 갖고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니까 네. 정영식 재판관이 맥락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제지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어제의 핵심은 이제 조태용 원장이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조태용 원장과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장원 1차장. 차장의 네. 어떤 신빙성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소수 중에서도 그 체포 명단과 관련된 첫 증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때 내 전화 받았던 홍장원 술에 취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저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나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개 그 킬포가 좀 있는데 일단 딱 제가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 왜? 나도 반주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 요거 전문성은 인정합니다. 하나. 네, 그거 하나. 신빙성이 좀 많이 높아졌죠, 이거는. 반주는 아니고 음주라고 해야지 무슨 반주? 본인도 술 네. 마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거기시죠? 네, 저 아직 여기입니다. 예전에 그 왕의 남자인가요? 영화 보면 너 거기 있고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 와, 그거 기억해요? 그거 뭐 기억 나죠? 천만 영화인데. 20년 된 건데. 네, 그런 장면들 하여튼 몇 개가 조금 재밌었던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기억력 정말 정확한가 봐요. 여튼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얘기들은 결국 홍 전 네. 차장의 어떤 그 증언 신빙성을 좀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맞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있을 것 같고 그 예, 메모 그렇죠. 얘기가 어제 또 나왔잖아요. 네. 이 체포 명단에서 이름 불러준 거, 여인영이 불러준 거 적었다라고 한 메모가 음. 이제 조태원 원장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모가 4개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음. 처음에 전화 받고 적은 메모,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막 이렇게 쓰니까 야 보좌관 이거 좀 정서로 다시 적어봐라고 했던 메모. 그다음에 다음 날 야 어제 내가 불러주고 했던 거 다시 기억 살려서 다시 한번 적어봐라고 한 거. 거기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조금 가피를 한 거. 4개가 있다. 이거 뭐 중간에 무슨 내용 넣고 뺐을지 신빙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체포 명단 적은 메모가 4번이 총 적혔다는 거죠? 4개가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근데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은 어저께 이제 또 국회에 나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JTBC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4개의 메모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같은 내용을 되게 재차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에 대한 흔들기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예. 근데 홍장원 차장 흔들기가 좀 눈물겨운 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나도 못 하고 4가지 축이에요. 이 홍장원 흔들기에서 술 마셨다. 네. 아니 근무 시간 끝나고 술 마시는 게 그리고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누가 할 줄 알았어요. 평온했잖아요. 저녁에 반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네.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메모 4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 달라졌나요? 체포 명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더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에 대한 부분들도 의미가 없고 CCTV도 뭐 청사에 있었다. 11시 6분에 이걸 이제 어디에서 아마 적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 적었다는데 네네네. 그거는 허위다라고 흔들려고 하는데 네. 홍장원 차장 그러면 그 앞뒤로 다 봐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11시 5분인지 6분인지 7분인지 나오는데 그걸 갖고 흔드는 것도 기억이잖아요. 기억. 사실이라야 되는 네. 기억. 네. 그다음에 인사청탁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그 의혹까지 인사청탁하고 지금 개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명단 적은 거하고. 그러니까 메신저를 흔들려고 눈물겹게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체포에 대한 말하자면 조성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이 했던 이런 끌어내라라는 얘기들, 조지호 청장에 대한 어떤 체포 명단, 그다음에 김대우 저기 방첩사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체포 명단 이런 것들은 부인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억력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억력. 예. 기억력 3초짜리예요. 기억나시잖아요. 인원.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사람 놔두고 인원하고는 막 그 3초 뒤지나서 인원이 어쩌고 인원이 3초는 아니고 팩트가 1분 75초. 예, 1분 15초. 제가 봐서는 3초도 안 됐다고 봅니다. 정말 알았어요. 너무 하시네. 60초짜리라고 할게요. 75초라니까. 75초로 민주당에서 쟀잖아요. 아니 75초 강조하는 것도 너무 좀 이게 3초하고는 다르니까. 이게 지금 3초와 75초가 뭐냐면 인원이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붕어의 기억력. 저도 무슨 정도 말은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안 돼. 75초.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예. 윤 대통령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홍장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뭐 특정 정치인 체포라는 예. 말이 처음 밝혀진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분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가 깊고 그런 관계로 계엄이 내란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 상황을 촉발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평소 행실이 어떻고 뭐 인사청탁을 민주당 통해서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해야 윤 대통령 그 어떤 주장이 좀 뭐라고 할까요? 설득력이 좀 생긴다. 이런 네. 차원의 변론 전략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홍장원 1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럼 인사검증을 하죠.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의 주요 직책을 맡을 만한 인물인가. 네. 검증을 다 무사히 통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은 감사가 굉장히 셉니다. 계속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지, 혹은 국가정보원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권 보위부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야당하고 결탁해서 정보를 흘리지 않는지 이거를 굉장히 세게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나중에 이 헌법재판이 길어지면 홍장원 공격을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그리고 최상목 등에 전달된 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지시명령서, 심지어 어제 한 방송 보도로 충격적인 보도인 노상원 수첩, 이런 것까지 모두 홍장원의 공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론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자, 우리 댓글 보니까 지금 이거 생방송 맞냐고 지금 노상훈 수첩 얘기도 안 하면서 뭔 니네가 라이브냐 그러시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상훈 수첩 얘기 이제 할 겁니다. 뒤에 있어요, 뒤에. 예, 노상훈 수첩 얘기가 바로 지금 붙죠? 맞습니다. 네, 노상훈 수첩 아껴놨더니 급하시구나. 수거 대상에 놀라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게 네, 전할게요. 자, 수거 대상자의 이름이 한 500여 명 정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네. 정말 많기도 합니다. 500명. 자, 근데 그냥 이름만 쭉 적은 게 아니라 A부터 D까지 등급도 분류를 했습니다. 등급이 있어. 등급 A, 이재명, 조국, 문재인, 뭐 유시민, 임종석, 이준석 등등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여튼 쭉 있는데 뭐 좌파 판사 전원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던 유창원 판사 이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연예인 이름도 있었어요. 뭐 종교계, 연예계, 뭐 노동계 다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이제 김어준 씨 있었잖아요.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차범근은 왜? 아무튼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다 섞어서 수집소로 보내라, 포승줄을 활용해서 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자, 이대로 됐으면 잘하면 우리가 유튜브 1등 먹을 수도 있겠어. 웬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 남은 게 없어. 네. 이대로만 아니 됐으면. 500명 중에 최욱, 정영진은 없습니까? 정영진은 없습니다. 거기 안 들어간 거를
좀 부끄러운 줄 되는 알아야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부끄러워 이게 노상원이 명단에 없는 이거 게.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뭡니까? 근데 차범근 감독 진짜 왜 그렇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뭐 정치 성향을 분석했나 보죠 뭐. 아 그때 뭐였죠? 정경심. 아니 왼발을 쓰나 주로? 정경심. 정경심? 씨 무슨 네. 약간 뭐였죠? 탄환서 같은 거에 아, 거기에 그때 이름을 이제 올려서? 올렸던 걸로 그랬던 제가 것 같아요. 기억하는데 조국 대표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좌파 이렇게 좀 프레이밍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제 수거를 했잖아요. 네.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리 가수 계획도 이승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승환 씨 있지 않았을까? 있을 수 있지. 500명이 무조건 500명이나, 있다고 해요. 아, 예. 네. 처리 계획도 나옵니다. 수용시설 폭파, 수류탄을 통한 사살, 북한 활용 방안, 뭐 상상 그 이상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는 연평도와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 정도의 규모는 돼야 이거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송중 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스, 폭파, 침몰, 격침. 그러니까 이 제정신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그러니까 저는 같아요. 이게 그죠? 전화하면서 이게 이분의 이게 망상 같기도 하고 네.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폭파와 격침시켜서 사살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때 이제 중국과 북한을 활용해서 일종의 북풍 전략을 편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국 무슨 내용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또 뭘 활용을 해. 싫어하니까 활용을 하나 봐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네. 어떤 상황 뭐 예를 들면 헌법을 고쳐서 3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집권을 노린 플랜까지도 그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다. 전 국민에게 예, 이런 내용들이 적힌 그런 문구가 있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너무 황당해서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아 그러니까 이거 예, 미치광이의 어떤 자작 소설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인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서 퇴역 장성 출신이 어떤 뭐 무속인으로 살면서 막 혼자 어떤 그런 이런 국가의 원한이 있어서 막 이렇게 썼다고 보기에는 지금 실행된 게 많잖아요. 김영현 전 장관을 통해서 노상원에게 정보사령관을 보내서 지시받고 복종하게 만들고 노상원의 여러 가지의 징후들이 선관위 투입부터 국회 체포 지시에 대한 어떤 맥락들이 노상원의 수첩과 실행된 것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거, 이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지 않고 성공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건 미치광이가 아니라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뭐 망상이라는 것도 너무 고운 단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뭐 용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이해는 가능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인간은 뭘까?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 장소, 같은 시대를 산다고 봤을 때 이분은 이제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80년대 이제 육사 다니고 쭉 그때부터 이제 성년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인데 본인 어릴 때 이제 경험했었던 뭐 유신이라든지 뭐 그런 기억에 지금 현 상황을 접목을 해서 무슨 개헌까지 해서 삼선, 뭐 전 국민 뭐 출국 금지, 예.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이게 해외여행 자유화된 게 89년이거든요. 네. 이거 뭐 기억도 안 나잖아요. 네. 저 고등학교 때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로 돌릴 수 있다. 해외여행 못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은 네. 이제 검찰에서 이거를 이제 증거로까지 채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메모가 파편적이고 또 해석의 여지가 많고 솔직히 실행될 거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 그건 아니겠죠. 내용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또 노상원이 이 메모의 뭐 작성 경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안 열고 있어서 빠지긴 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빠져 있는 민간인이 지금 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그 비화폰까지 받아갔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당사자들과 네. 롯데리아 모의 회동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 개헌 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논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내란을 주목하면
했으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끔찍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끔찍한 거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끔찍한 거지만 이게 정제돼서 표현된 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척결한다. 이 구체적인 내용인 거죠. 과연 이 사람 혼자만 이렇게 미쳤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집단으로 뭉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고 네. 그거를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네. 김경수 전 지사 만났죠? 네. 뭐 특별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아 특별한 얘기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권 고체 이뤄내자. 요 정도 얘기. 네, 했고 김경수 지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예. 어쨌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손도 잡고 예.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 만남 자체가 정권 교체를 만들 큰 통합의 첫 걸음이다. 다만 팬덤 정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뼈 있는 김경수 말도. 지사가 그런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좀 몇 개 들어왔잖아요. 예. 1월 29일 날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치욕. 큰 축은 뭐 치욕 뭐 단어에 있어서는 좀 그게 좀 주목이 받았으나 네. 큰 주제는 통합과 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고 가야 된다. 더 크게 운동장을 써야만 0.73의 아픔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좀 메시지 변화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뭐 좀 사과를 하고 자기의 책임을 얘기하니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대선 지난 참패는 후보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훈훈한 어떤 흐름들이 가고 있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가 그 역할을 톡톡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이재명 대표의 변화는 박수를 쳐줄만 하다. 그래서 쭉 이렇게 좀 좋은 통합과 포용의 좀 가치와 태도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좋겠고 네. 행동도 같이 따랐으면 좋겠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 주변은 누구? 그러니까 강성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는 태도 변화에 있어서 이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김경수 지사나 다른 옆에서의 어떤 더 큰 민주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칼의 언어를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 뭐 이거 말만 하고 끝 아니야? 뭐 이런 비난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수박이다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셨죠? 아 저는 잘 안 들어봤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네. 그거는 좋은 화학과 통합의 언어는 아니다. 이건 이제 갈라치기 한 언어니까 그럼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건데 대체로 뭐 온건과 강경파가 이렇게 막 서로 좀 갈등하고 싸우게 된 대체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림도 예쁘고 내용도 예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합과 화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두 분이 한 정당이에요. 하나의 그렇죠. 정당에 네, 계신 네.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정권 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에 곧 열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열릴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이전 대선처럼 0.7% 혹은 1% 이기면 그걸로 이겼다, 아 좋다 이럴 수 있나?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목표는 압도적인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이 내란에 반대했던 모든 정치 세력 거기에 또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까지 함께해서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우리 그 신장식 의원은 키세스 우주 대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네. 10% 20%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래야 정권 교체죠. 그래야 다시는 그 내란 세력들이 내란을 꿈꾸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그런 맥락에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 냅니까?
대선 후보를 내기 전에 예.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뤄야 하는가라는 거를 저희는 결론을 먼저 낸 거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내란 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내란 원탁 반원특위인가? 예, 헌정수호 세력의 이 정치권 내부에서 먼저 목소리를 모으고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까지 합류해서 그냥 정권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 열릴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와중에 대선 승리를 압도적으로 맞자. 그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적이 아닌가요? 지금 원래 조기 대선 하려면 예. 시간도 얼마 없고 지금 민주당은 지적하셨다시피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통합하자고 지금 악수하고 이제 처음 만난 건데 언제 민주당 통합해가지고 조국신당이랑 밖에 사회단체랑 같이 모여서 원탁회의 만들어서 키스에서 덮어가지고 빅텐트 만들고 그 원탁회의는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 좀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뭐 사각이라든지 뭐 삼각이라든지 제가 왜 그러냐면 식상해서 그래요. 그 원탁회의라는 얘기가 동그라니까 다들 평등하다는 의미를 쓰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80년대도 들었던 얘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신문 보면 맨날 나와요. 제 사회단체 정당 연석회의, 원탁회의, 백낙청 뭐 이런 분들 이번에도 또 이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민주당하고의 협력을 하고자 하는 느낌은 드는데 실현성이 없어서 야권 지지층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저희의 어떤 집권을 종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란 종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종식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럼 내란 세력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인정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 얘기는 뭐 의미가 없고 전화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현 전국 상황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로 재단하시지 말기를 결론 나온 거 아직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반성의 감정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별로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뀐다. 예. 네? 뭐라고요? 출연료 반납하라고요?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따르면은 조국신당 민주당 빨리 만나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두 당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래 걸린다고. 이제 두 당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당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소식 짧게 마지막으로 전하면요. 박영수 전 특검. 이 박근혜 정부 때 정말 50억 클럽. 활약을 했었는데 50억 클럽도 연루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금품수수 혐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그 3억 수수 혐의만 인정이 됐어요. 3억은 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5년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그 대장동 일당 중에 하나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가 여러 가지로 진짜 받고 약속도 받고 실제로도 받고 했는데 요거는 유죄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그 50억 클럽 약정설 이런 대장동 사업 청탁으로 관련된 뭐 나머지 것들 뭐 딸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무죄 또는 면소가 나왔습니다. 면소라는 거는 공소시효 지났다? 네. 참 편하게들 하신다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나머지 50억 클럽 일당의 재판에도 이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해서 봐야겠죠. 제일 궁금한 게 곽상도원 아들 있잖아요. 퇴직금. 50억. 저는 그 판결이 그건 넘어간 거죠, 그냥. 지금 그거 다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그때 무죄가 나왔었나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거의 경악스러웠는데 퇴직금 50억으로 받을 수 있는 특혜 아니면 능력 대단합니다. 무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얘기했던 게 그런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저 박영수 전 특검만 해도 뭐 5억 원 수수 및 50억 원 약속에 200억 원 약속,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두 채 약속, 딸과 공모에 11억 원 수수 등등등이 다 무죄가 돼서 하여튼 뭐 검찰의 또 수뇌부급들도 꽤 몇 명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이때 이런 사람들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 거를 기대하는 건 너무 좀 무리였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요거 어떻게 뭐 언급해 주실 논평해 주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요건 패스할까요? 패스 부탁합니다. 패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차피 이거 뭐 재판부의 제가 판결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재판부의 네. 판결을 뭐라고 존중한다 그래요, 이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재판 결과를 비판은 해. 비판해요. 제가 했잖아요. 진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죄를 많이 받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형이 잘 안 되는 것 그런 같은.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이 법꾸라지들이 정말로 너무나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법 카르텔. 본인들끼리 검찰 출신들 제대하고 나서도 변호사니까 법률가고 서로 간에 감싸주고 뭐 좀 봐주기를 한 게 아닌가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법을 이제 모르니까 또 하는 소리긴 할 그럴 수도 테지만 있는데 뭐 1, 2억 받은 애들은 엄청 두드려 맞고 뭐 3년 살고 5년 살고 이렇게도 하는데 한 200억 뭐 300억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피부로 느끼긴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버스 기사 중에 현금을 500원인가 몇백 원을 가져간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해고 무효를 다퉜는데 해고 정당하다. 네. 알겠습니다. 씁쓸합니다. 힘이 빠지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물론 뭐 그건 또 법 판결을 또 자세히 뭐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많이 빠집니다. 진짜 이분들 특히나 그 국정농단 했던 특검들 아니에요. 네. 지금 뭐지? 박영수뿐만 아니라 양재식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힘 빠질 때마다 윤석 대변인 또 손에 만지작거리시는 게 아마 힘 빠지니까 알부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알부민은 저희 장르만 쇼핑몰에 가시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먹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멘트들이 힘이 넘쳤죠. 있었군요. 그렇죠. 네. 제가 이 PPL 하시라고 네. 일부러 딱이 아유, 타이밍에 만지작거렸잖아요. 아유, 그걸로라도 너무 보답을 해야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드시고 다른 방송 또 가셔서 거기서 힘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송 있는데요. 있어. 반만 먹어, 반만 먹어. 자, 알부민 등등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제가 또 오늘 아침 살짝 그 쇼핑몰 들어가 봤는데 알타림으로 만든 그 총각김치. 야,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군침이 도네요. 총각김치 또 라면, 칼국수와 함께 먹으면 최고죠.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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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 돌림이군요. 알부민, 알타리, 알탕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알탕 있어요. 있는 것 알탕도 같은데. 있어. 네. 그러고 보니까 알탕 알짜가 있는 것 많네. 같은데. 네. 알짜 쇼핑몰입니다. 제 생각에는 윤 대변인님은 네. 이거 PPL만 좀 전문적으로 약간 광고 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네. 글로벌 마케팅실이 있었거든요. 경험자.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김영민 의원 모셔서 왜 수거 대상 됐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